늙어가는 비법 꿀팁 철학. 쇼펜하우어, 니체의 조언 앤드 호프맨 작가. 쇼펜하우어가 염세론의 철학을 펼친 것은 그가 젊어서 헤겔에게, 다른 철학가들에게, 또 세상에서 오랜 세월 인정을 받기 못하였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중년 이후 노년에 이르러서 세상의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나이 드는 철학에 예찬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의 말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의 인생 철학은 마침내 노년에서야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의 인생론에서 다음과 같이 3단계의 생애 주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우파니샤드에서 생애 주기를 기술한 것과도 유사하지요. 1. 유년기.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며 삶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내일이 늘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한 시기입니다. 2. 청년기. 욕망과 기대가 커져 세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며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불행을 세상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3. 노년기. 욕망에서 점차 벗어나며 포기할 것은 접고 자신의 그릇에 맞는 일을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영향을 받은 우파니샤드의 인생 단계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 철학의 고대 문헌인 우파니샤드에서 유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노년기 마이너스 먼저 인생을 정리하고 이후 진정한 자아를 찾아 수행을 떠나야 한다고 설법합니다. 2500년 전 우파니샤드의 철인 사상가들 수행자들의 이야기와 19세기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는 진리에 가까운 조언이라고 믿게 됩니다. 나이 들면 정말로 젊은 시절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하고 참나를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멋지게 늙어가는 비법이겠습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어린이를 가장 크게 예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책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유년 시절의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들이 어린이 같은 마음을 닮으라는 조언이랍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어린이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가장 조화롭고 평화로울 겁니다. 중년이 지나면서 해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너그러워지고 독선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편협하지 않고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꼰대로 늙어가는 사람들은 나이를 잘못 먹은 것입니다. 인생관, 세계관, 주관이 또렷해지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지만 오히려 세상을 편협하게 보지 않고 중도 입장에서 중용을 취해야 함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만고불변지혜이고 현인들의 깨달음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내로남불하고 편협하게 치우쳐서 갈라치기를 할까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통합 구호 이전에 그들부터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책들을 읽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 휴전하지 않는지 모두 현인들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세계 지도자들, 권력자들, 정치인들에게 인문학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권력이 욕망을 버리고 세계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오현제 중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생애를 마치게 되면서도 그가 일기처럼 명상록을 쓰면서 스토아적 해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노력한 것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줍니다. 그는 한 줌의 권력보다 로마 제국의 국민들, 인간의 심성, 도덕 윤리에 대하여 중용의 관점에서 철학한 현자 황제였습니다. 늙어가는 이 모습을 사랑할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늙어감에 대하여 이 짧은 문장으로 깊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추하지 않고 늙어가는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시간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강물 같다고도 했어요. 칭찬이나 기억 같은 것들도 결국은 덧없이 사라진다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들을 통해 그는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힘썼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늙어감의 비결입니다. 인생에 무르익어가는 시선 중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해법에 어린이의 시선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중년의 지혜를 담은 시선으로 중도의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들의 철학은 오히려 어린이 같은 시선을 갖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이 꼰대처럼 추하지 않고 참자아를 찾아가는 철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우울증의 해결책 앤드 JOION. 당신은 여러 시도 끝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운동을 즐기게 되었다. 그러나 바쁜 일상 때문에 운동을 건너뛰는 날이 생기기 시작한다. 한두 번 운동을 건너뛰니 게으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또다시 운동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온다. 그러다 몇 개월 후 어느 날 가슴에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에 놀라 벌떡 일어선다. 심장마비인가 싶어 병원에 가보지만 의사는 이상이 없다고 진찰한다. 그러다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증상이 다시 발생한다. 그것도 전보다 훨씬 강하게. 심장이 아니라 뇌가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의사가 묻는다. 그렇죠라고 당신은 인정한다. 하루 2알씩 드세요라고 의사가 항우울제를 처방해주면서 말한다. 내가 우울증이라고 정신이 아프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항우울제를 보며 당신은 혼란에 빠진다. 별 수 없어 의사의 말대로 약을 먹지만 이상하게도 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당신은 서서히 기분이 우울해진다. 소파에 텔레비전을 켜니 마이클 펠프스가 자신의 정신질환에 관해 털어놓고 있다. 그는 수영이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을 들은 당신은 운동화를 주섬주섬 찾는다. 운동화를 신고 끈을 묶어보지만 기운은 없다. 스스로를 간신히 설득해 동네 한 바퀴만 뛰기로 한다. 운동을 하니 기분이 너무나도 상쾌하다. 한동안 이 기분을 잊고 있었다. 당신은 운동 후 느껴지는 상쾌함을 맛보고자 그 다음 날도 뛰었다. 그렇게 뛰는 날이 나흘이 되고 열흘이 되었다. 매일 밖으로 나가 조깅을 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당신은 기분 좋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당신 삶의 운동이 절실해졌다는 진실을 깨닫는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울한 감정은 줄어들고 결국 당신은 예전의 건강한 삶을 되찾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울증의 진정한 해결책이 약물이 아니라 운동이라는 것이다. 운동이 우울증의 효과적인 근거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도 운동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은 계속된다.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앤드지니. 아침 먹은 후 치울 거리가 산더미였지요. 어디 주방만 그런가요? 여기저기 내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줄을 섰더라고요. 우선 주방부터 치웁니다. 그런데 글도 동시에 적고 싶단 생각이 훅 들어옵니다. 이거 동시에 할 순 없잖아. 참고 일부터 먼저 해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글을 꾸준히 쓰다 보니 인내심 많던 제가 더 인내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져가는 저의 모습을 만납니다. 참을성도 더 많아졌고요. 이건 정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조금씩 미뤄두던 일들을 귀신같이 먼저 하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 좀 전처럼 아침을 먹고 난 후 설거지를 하고 주방 정리를 하는 일, 보통 때 같으면 식탁만 치워두고 설거지는 물에 불린 뒤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불리면서 바로바로 합니다. 그러면 힘들 것 같지만 더 개운함이 느껴집니다. 그러고 나면 글도 깔끔하게 잘 써집니다. 이러한 저의 변화는 분명 글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거든요. 어머님은 군인처럼 칼같이 시간을 잘 지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아침 4시 30분 6시 기상,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5시로 식사 시간도 잘 지키는 분이시지요. 어머님은 2020년 10월에 우리 집으로 오게 되셨고요. 지금은 제가 6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혼자 잘하시던 분이 5월 중순경에 넘어지셔가지고 허리뼈를 좀 다치셨어요. 그 길로 한 3주간은 꼼짝도 못 하셨지요. 시간이 기본적으로 약이 되었고요. 저의 정성 들인 돌봄 덕분에 어머님은 건강을 되찾으셨답니다. 아직 혼자 거동하기는 불안하기도 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많이 회복하신 듯합니다. 그동안 어머님 돌봐드리랴, 집안일 하랴, 브런치 하랴 정말 정신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브런치라는 공간이 있어 매일 소소한 글 올리며 하루하루 버텨온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런치는 사랑입니다.
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시간들을 통해 애달픈 순간들을 잊어버리며 보냈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연재북 그냥 꺼내보는 이야기 2에 올리는 글이긴 하나 먼저 미리 적어둔 글이 있는데 이 글은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그 글은 포기하고 이렇게 새 글을 적어 올리게 되었네요. 글은 일상에서 나오고 진솔함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퇴고, 윤문, 정통수필, 등단, 출간 등 저와는 상관없었던 단어들이 이제는 조금 가까워진 기분이 듭니다. 퇴고라는 말도 여기서 처음 배웠고요. 여기저기서 출간하는 작가님들을 보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윤문이라는 단어도 얼마 전 미아 작가님 글빵 연구소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통수필이라는 묵직함에 괜히 숙연해져 보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엔 피천등님의 인연을 들으며 설거지를 했답니다. 브런치에 머물며 이만큼의 성장을 한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브런치에 머물며 더 좋은 것들을 배우며 정진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이러면 안 되니까 앤드 임지원. 글을 쓰러 스타벅스에 자주 간다. 걸어서 15분, 차로는 5분 거리이고 종일 주차가 가능하다. 곧 차단기가 설치되고 주차 시간을 계산해 돈을 받을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도 스타벅스는 있다. 그런데 책상의 위치와 컨디션 그리고 콘센트의 위치가 좀 의아하다. 설계자의 의도인가? 하여간 글 쓰러는 오지 말라는 것 같아 조금 멀리 있는 스타벅스까지 간다. 1층보다 2층에 훨씬 넓은 구조인데 그 넓은 2층의 절반 정도가 공부하세요 공간처럼 느껴지고 나머지는 수다 떠세요 하는 것 같다. 공부하세요 공간에는 벽 쪽으로 쪼르르 놓인 책상과 6명이 앉아서 글을 써도 될 만큼 힘 좋은 책상이 2개나 놓여 있다. 카페지만 도서관 같다. 게다가 거기엔 완벽한 위치에 콘센트가 있고 적당한 거리에 화장실도 있는데 놀랍게도 화장실 문이 보이지 않는다. 5걸음 정도 걸어야 하는 복도 안에 숨겨놓았다. 가까운 곳에 있지만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 설계자는 분명 뭘 좀 아는 양반이다. 문을 여는 시간은 아침 7시 30분. 닫는 시간은 밤 10시. 난 가능하면 일찍 가서 널찍한 주차장에 차를 댄다. 해메그 샌드위치랑 케일앤 사과 주스 그리고 과일컵까지 챙겨 2층으로 올라간다. 벽 쪽 자리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유는 모니터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안전하다. 누가 보는 게 싫다기보다 그냥 그런 느낌이 필요하다. 모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벽 쪽 자리들이 먼저 채워진다. 선호하는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얼른 가서 가방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노트북을 편다. 지금부터는 청소 빨래 정리끼니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TV와 유튜브의 유혹도 떨칠 수 있다. 나 말고도 내 주변으로 노트북을 펼치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모르는 타인이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집중력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연령도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다. 노트북을 펼치지 않았더라도 팀장의 능력 같은 제목의 책을 보거나 문제집, 자격증 시험 관련 공부를 한다. 드물게는 혼자 와서 누군가와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대 위에서 방백을 하는 배우처럼 보이기도 한다. 둘이나 셋이 함께 와서 수다를 떠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점점 그 소리가 백색 소음으로 전환되는데 혼자 앉아서 휴대폰을 통화하는 걸 들으면 왠지 추리를 하게 된다. 돈을 빌려달라는 건가? 만나자는 건가? 부탁을 하는 건가? 설마 나 들으라는 건가? 듣고 있는 내가 싫다. 추리하는 나는 더 싫다. 써야 하는 글은 안 쓰고 딴짓을 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 더 큰 복병은 방백 같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종아리와 발끝을 마구 떠는 것이다. 모니터를 보고 있지만 그 떨리는 발끝이 시야에 들어온다. 안 보려고 애를 쓰자 검은 물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한쪽 눈을 감아본다. 검은 물체는 사라졌지만 모니터가 잘 안 보인다. 안 되겠다. 두 눈을 다시 뜨고 몸과 노트북의 방향을 20도 정도 살짝 틀어본다. 떨리는 검은 발이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왠지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다. 흔들리던 잔상이 머리에 남아있나? 머리가 지끈지끈. 어떻게든 저 검은 발에서 해방되고 싶다.
간절히 소망해보지만 그의 통화가 길어진다. 이제 끊었다. 휴 안도하는데 잠시 후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그가 하는 말이 들린다. 아니 들려온다. 나는 또 추리를 한다. 부탁을 하고 있다. 검은 발이 더 강렬하게 흔들린다. 저 검은 발의 떨림은 초조함이었구나. 난 드디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옆자리에 앉은 그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이봐요 젊은이. 우리 할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한복 바느질을 해서 번 돈, 그 얼마 안 되는 걸 쪼개서 11쪽 감사헌금, 건축헌금까지 하신 신앙심 두터운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발을 떨면 복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발을 떨면 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제가 지금 글 써서 밥 먹고 산 지 거의 30년 만에 제 이름을 단 어린이 소설을 출간해요. 그런데 이제 쓸 만큼 썼는지 잘 안 써져요. 콘크리트에 삽을 꽂는 기분입니다. 제발 그 발 좀 그만 떨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되니까 벌떡 일어난 김에 배려심 넘치는 위치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온다.